제58화 골육상쟁 제1장 건한 8년 봄 음력 정월이었다. 조조는 상의 끝에 군사를 다시 일으켰다. 하후돈과 만총을 연암에 먼저 파견하여 그곳을 지키면서 유표를 막도록 했다. 그리고 조인과 순욱을 남겨 허도를 지키도록 한 다음 자신은 대군을 거느리고 관도로 가서 그곳에 주둔했다. 한편 원소는 지난해부터 앓던 감기와 피를 토하는 증세가 점차 가라앉자 허도를 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관도대전과 창정 전투에서의 잇단 패배를 서력하고픈 마음도 있었지만 그에 앞서 젊은 시절부터 자기보다 저 밑에 있던 조조와의 대결에서 자기가 밀렸다는 것에 자존심이 크게 상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쟁의식이 아직 회유도 되지 않은 그를 싸움터로 내몰았다. 그러자 책사 신배가 말렸다. 지난해 관도와 창정에서의 패배로 군사들의 사기가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은 해자를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은 뒤 군사와 백성들의 힘을 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원소는 그런 거니가 속으로는 심히 못마땅했다. 하지만 꾹 참고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급보가 날아들었다. 조조가 관도로 진군하여 기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원소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만일 척후병이 성밑 해자역까지 이른 뒤에 적을 막으려면 이미 늦다. 내가 몸소 대군을 거느리고 나가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자 원상이 나섰다. 아버님께선 아직 환우가 다 낫지 않으시어 멀리 출정하시면 안 됩니다. 소자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적을 막고 싶습니다. 좋다, 그리하거라. 원소는 쾌약했다. 조족은 앞에서 모두들 심지어는 신배까지도 몸을 사리는데 자신이 아끼는 셋째 아들 원상만이 호기롭게 나서는 것이 기특하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청주의 원담과 유주의 원희와 병주의 고관을 불렀다. 네 곳의 군사를 합쳐 조조를 함께 격파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창정 전투에서 사환을 죽인 뒤 작은 승리를 맛본 원상은 자신의 용맹을 과신하면서 조조군을 얕잡아 보았다. 그래서 원담 등의 군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직접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양군으로 나가 조조의 선발대와 마주했다. 장효가 출전하자 원상은 제 주제도 모르고 용맹하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서로 말을 엇갈리며 공방을 나눈 지 삼합도 되기 전에 원상은 자기가 장효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말머리를 돌려 꽁무니를 빼니 장효와 그 군사들이 뒤쫓았다. 크게 패한 원상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싸움에 진 군사를 이끌고 기주로 돌아왔다. 원소는 원상이 싸움에 지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큰 충격을 받았다. 앓던 병이 도저 피를 몇 마리나 토하더니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유부인이 부축하여 서둘러 안에 들여다 누였으나 병세는 점점 더 위급해졌다. 유부인은 급히 신배와 봉기를 원소의 침상 앞으로 불러다 놓고 뒷일을 상의했다. 원소는 손가락만 움직일 뿐 말을 하지 못했다. 유부인이 물었다. 상을 후계자로 삼을까요? 말까요? 아무 말도 못하는 원소는 겨우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것이 원상을 후계자로 삼으라는 뜻인지 말라는 뜻인지는 분명치 않았다. 그러나 원상을 미는 신배는 즉시 침상 앞으로 다가가 원상을 후계자로 삼는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이를 본 원소는 몸을 뒤척여 크게 소리치더니 또다시 한말남짓 피를 토하다가 숨을 거두었다. 칭제하였던 원술에 뒤이어 군웅들 가운데 최대 세력이었던 원소마저 죽으니 한말 최대 명문이던 원씨 집안은 사실상 몰락한 셈이었다. 원소의 죽음에 대해 뒷사람은 이렇게 읊었다. 여러 대 공경으로 큰 이름을 날렸고 소년 시절 의기도 거침이 없었건만 삼천 중걸 길러도 써먹지를 못하고 100만 대군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는 범가죽 쓴 양이니 무슨 공을 세우고 봉황털단 닭이니 무슨 큰일 이루랴. 가엾구나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것은 집안재 난 형제에 미쳤다는 점 일세. 원소의 죽음에 대해 정사는 원소와 비슷한 인물이었던 유표와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인물평을 남겼다. 원소와 유표는 모두 위엄이 있고 도량이 있는 것처럼 보여 당대의 이름을 떨쳤다. 유표는 한강 이남을 장악하고 있었고 원소는 황하 이북의 세력을 펴고 있었다. 둘 다 겉으로는 관대하나 속으로는 질시하고 계책을 좋아하나 결단력이 없으며 인재가 있어도 쓸 줄을 모르고 좋은 말을 들어도 받아들일 줄을 모르며 적자를 패하고 서자를 세우며 예를 버리고 인정에 기울었으니
후사에 이르러 고통을 당하고 사직이 뒤엎어진 것은 불행이 아니었다. 원소가 죽자 신배 등이 주관하여 장례를 치렀다. 원상의 친모인 유부인은 원소가 죽자 그가 아끼던 애첩 5명을 모두 죽였다. 어찌나 투기가 심하고 모질었던지 그녀는 애첩들의 영혼이 구천으로 가서 원소를 다시 만날까봐 죽은 그녀들의 머리털을 잘라내고 얼굴에 칼집을 내는 등 시체를 훼손하여 보기 흉한 몰골로 만들어 놓았다. 또 그녀의 아들인 원상은 그녀들의 가족이 원수를 갚으려 들까봐 모두 잡아다가 죽였다. 그 뒤 신배와 봉기는 원상을 추대해 대사마 장군으로 삼고 기주, 청주, 유주, 병주 4개 주의 목을 겸하게 했다. 그러고 나서 각처로 사람을 보내 부음을 알렸다. 이때 원담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이미 군사를 이끌고 청주를 떠나서 기주로 향하던 중이었다. 도중에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받고 즉시 곽도 신평과 상의했다. 곽도가 말했다. 주공께서 기주에 계시지 않았으니 신배와 문기는 반드시 현보를 주인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신평의 생각은 달랐다. 신배와 봉기 두 사람은 반드시 대처할 계책도 마련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빨리 갔다가는 도리어 화를 당하시게 됩니다. 원담이 한탄하듯 물었다. 그럼 내가 어찌하여야 되겠어? 그러자 신평의 생각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곽도가 입을 열었다. 듣고 보니 신평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공께서는 성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 성 밖에 군사를 주둔시켜 저들의 동정을 살펴보고 계십시오. 성 안에는 제가 들어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담은 곽도의 절충안을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군대를 몰아 기주의 업성 부근에 이르자 성이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 군영을 세웠다. 제2장. 마침내 곽도는 성 안에 들어가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에 상주 노릇이라는 원상을 만났다. 형님은 어찌하여 오지 않으셨소? 원상의 물음에 곽도가 둘러댔다. 급히 오면서 애통해 하시다가 쓰러지시는 바람에 지금 군중에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원상이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나는 아버님의 유명을 받았소. 나를 세워 주인으로 삼으시고 형님은 거기 장군으로 삼으셨소이다. 지금 조조군이 국경까지 밀어닥쳤으니 형님께 군사를 이끌고 나가 적군을 먼저 막으라고 청해 주시오. 나도 곧 뒤따라 군사를 이끌고 가 지원하겠소. 여기서 곽도는 꾀를 내어 말했다. 아시다시피 연사는 군략이 어둡습니다. 또 지금 군중에는 좋은 군략을 상의할 만한 책사도 없으니 심정남과 봉원도 두 사람을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 역시 그 두 사람에 의지하여 방침을 결정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어찌 보내겠소이까? 원상을 무력화시키자면 그의 꾀주머니인 신배와 봉기를 떼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에 곽도는 다시 세치에 혀를 올렸다. 대장군께서는 이미 조조의 대군을 무찔러 천하의 그 위명을 떨치고 있으신데 무슨 걱정이신지요? 내게 그런 소문까지 났는가? 물론이죠. 다들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현사는 조조의 부장인 장패에게 능멸당하였을 정도로 무능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곽도는 지난번 사환을 죽임으로써 조조군과의 싸움을 일시승전으로 이끌었던 원상을 치켜올리고 그 형인 원담을 무능하다고 깎아내렸다. 이 대조적인 비교에 기분이 고조된 원상은 연신 코를 벌렁거렸다. 내가 싸움은 좀 하재. 그러니 심정남과 봉원도 두 사람 중 하나만이라도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으스해진 원상은 호쾌한 기분으로 신배와 봉기에게 일렀다. 두 분이 제비뽑기를 하시오. 제비뽑기에서 봉기가 뽑혔다. 원상은 즉시 봉기에게 거기 장군의 인수를 가지고 곽도와 함께 원담의 군영으로 가라고 명했다. 이에 봉기는 곽도를 따라 원담의 군영으로 갔다. 그러나 누워있다던 원담이 멀쩡한 것을 보자 아차 싶었다. 곽도의 함정에 빠졌다는 생각에 불안해진 봉기는 떨리는 손으로 거기 장군의 인수를 바쳤다. 원담이 hil문했다. 이게 뭐여? 거기 장군의 도장입니다. 무어라? 거기 장군? 나는 상희의 형이다. 아우가 형에게 관작을 내리는 법도 있느냐? 게다가 상희 제놈은 내게 주인이 되고 장남인 나더러는 제놈을 위해 앞장이나 서라니 내 놈이 바로 상희르로 계자로 만든 놈이렸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쳐라. 그러자 곽도가 말렸다. 고정하십시오. 지금 조조군이 국경으로 밀어닥치고 있으니 우선 봉기를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여 원상을 안심시키십시오. 그리하여 먼저 조조를 격파한 다음 돌아와서 기주를 다투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말이 옳소. 집안 싸움은 나중으로 미뤄야겠군. 원담은 즉시 군영을 거두어 여양군으로 진군했다.
조조군과 대치하게 되자 원담은 대장 왕소를 출전시켰다. 그러자 이에 맞서 조조는 서왕을 내보냈다. 왕소는 서왕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맞붙은 지 몇 합 되기도 전에 서왕의 칼에 맞아 말밑으로 떨어졌다. 그 기세를 타고 조조군은 원담군을 덮쳤다. 이 바람에 크게 패한 원담은 군사를 거두어 여양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원상에게 사람을 보내 구원병을 보내라고 요청했다. 원상과 신배는 상의 끝에 겨우 5천여 명의 군사를 여양군으로 보냈다. 조조는 기주에 구원군이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악진과 이전을 내보냈다. 두 사람은 군사를 이끌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중도에서 구원군을 앞뒤로 에워싼 뒤 모두 죽여버렸다. 원담은 아우 원상이 구원병이랍시고 겨우 5천명의 군사만 보낸 데다가 그나마도 도중에 조조군에 전멸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노했다. 이에 봉기를 불러다가 꾸짖으니 봉기가 말했다. 고정하십시오. 업성에서 이곳 사정을 잘 몰라 그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서찰을 보내 주공께서 친히 구원병을 이끌고 오도록 청하겠습니다. 원담은 곧 봉기에게 서찰을 쓰게 했다. 그리고 사자에게 그 서찰을 주어 원상에게로 보냈다. 어찌하면 좋겠소? 서찰을 받아본 원상이 대책을 묻자 차제의 봉기를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한 신배는 이렇게 답변했다. 곽도는 꽤가 많은 사람입니다. 전번에 싸우지 않고 간 것은 조조군이 국경으로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조를 격파하게 된다면 반드시 돌아와 기주를 다툴 것입니다. 그런즉 구원군을 보내지 않고 조조의 힘을 빌려 그들을 제거하는 이만 못합니다. 공동의 적 앞에서는 일단 단결하는 것이 전법의 기초다. 그러나 신배는 분열의 계책을 내놓았고 원상은 이 계책을 채택하여 형인 원담에게 구원군을 보내지 않았다. 사자가 돌아와 이 같은 사정을 보고하자 원담은 크게 노해 봉기의 목을 베어버리고 조조에게 항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이 세작에 의해 즉시 원상에게 보고되었다. 원상은 신배와 상의하며 말했다. 만약 형이 조조에게 항복하여 힘을 합쳐 쳐들어온다면 기주가 위태로워질 것이오. 그래서 신배와 대장 소유를 기주에 남겨 지키도록 하고 자신은 원담을 구하기 위해 여양군으로 가기로 했다. 원상이 여러 장수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누가 선봉에 서겠느냐? 저희들이 선봉에 서고 싶습니다. 대장 여광 여상 형제가 자원했다. 원상은 그들에게 군사 3만을 내주어 선봉장으로 삼고 먼저 여양군으로 떠나보내면서 유주의 원희와 병주의 고관에게도 사람을 보내 군사를 청했다. 원담은 원상이 직접 온다는 보고를 받고 크게 기뻐하며 조조에게 항복하려던 움직임을 일단 중단했다. 이렇게 하여 원담의 군사는 성 안에 있고 원상의 군사는 성 밖에 주둔하여 서로 기각지세를 이루게 되었다. 거기다 원희와 고관의 군사까지 도착함에 성 밖의 군영은 모두 세 곳이 되었다. 원씨 집안의 군사와 조조군의 세력이 서로 엇비슷해지자 기세를 얻은 원상은 날마다 군사를 출동시켜 조조군과 겨루었다. 접전 때마다 원상의 군사가 패하고 조조군이 이겼으나 소규모 전투여서 전체적인 전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3장 지구전이 되어가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조조는 마침내 결전을 시도했다. 건한 8년 봄 3월 그는 군사를 네 길로 나누어 원씨 집안의 각 진영을 일시에 공격했다. 원담, 원희, 원상, 고관은 모두 크게 패하여 여양군을 버리고 달아났다.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기주까지 추격했다. 원담과 원상은 성 안으로 들어가 성문을 닫았고 원희와 고관은 성에서 30리쯤 떨어진 곳에 군영을 세우고 허장성세했다. 조조가 군사를 동원하여 날마다 공격했지만 견고한 업성을 함락할 수는 없었다. 이를 보던 곽가가 계책을 내놓았다. 원소가 장자를 패하고 막내를 후계자로 세웠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권력이 나뉘어 각자의 파당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형편이 급하니 서로 돕고 있는 것이지만 조금 느슨해지면 서로 반목하여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군사를 거두어 남쪽의 형주로가 유표를 정벌하면서 원씨 형제들 사이에 분란이 생기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변란이 일어난 다음에 공격하면 한 번 공격으로 평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계책이다. 조조는 곽가의 계책을 채택하고 가후를 태수로 삼아 여양군을 지키게 하고 조홍에게 군사를 이끌고 관도를 지키게 한 다음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형주로 진군했다. 원담과 원상은 조조군이 제풀에 물러갔다는 보고를 받고 서로 치하면서 큰 잔치를 벌여 병사들을 배불리 먹였다.
원희와 고관은 작별을 고한 뒤 각자의 본거지인 유주와 병주로 떠났다. 기주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그러나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 위기를 위해 봉합되었던 내부 갈등이 다시 재현되기 마련이다. 이 점에서 곽가의 계책은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원담은 청주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에 남아있던 불만을 자신의 책사들인 곽도와 심평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맏아들이면서도 아버지의 업을 이어받지 못하고 도리어 계모의 소생인 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청주로 돌아가야 하는 내 마음이 참으로 씁쓸하구려. 그러자 곽도가 말했다. 염려마십시오. 제게 좋은 방도가 있습니다. 우선 주공께선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주둔하십시오. 그런 다음 작별련을 마련하여 현보와 신배를 청하십시오. 작별을 위한 술자리니 큰 의심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술이 몇 순배 돈 뒤에 매복해둔 무사를 시켜 죽여버리면 큰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계책이요. 옆에 있던 심평이 맞장구 치자 원담은 곽도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때 원담을 대신하여 청주를 다스리던 별가 왕수가 업무차 찾아오자 원담은 곽도가 내놓은 계책을 들려주며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왕수는 낯빛을 흐리며 말했다. 형제란 양손과 같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과 싸우면서 스스로 한쪽 손을 잘라버리고 내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말한다 한들 얻는 게 무엇입니까? 무릇 형제를 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천하의 누구와 가까이 하겠습니까? 저들 아첨하는 사람들이 권력의리간시켜 한때 이익을 챙기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그런 말은 귀를 막고 듣지를 마십시오. 그러나 원담은 왕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를 꾸짖어 물리치고 원상에게 사람을 보냈다. 작별련의 초청을 받은 원상이 신배에게 물었다. 형이 우리를 작별련에 초대하였는데 무슨 다른 뜻은 없겠지요? 있습니다. 왜 갑자기 작별련을 열겠습니까? 이는 주공을 해치려는 곽도의 계책에 틀림없습니다. 가셨다간 반드시 저들의 관계에 빠질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이 기회를 역이용하여 저들을 먼저 치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급습까지 대비해두지는 못하였을 터이니 승산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좋소, 그리합시다. 원상은 즉시 갑옷과 투구를 갖춰 입고 말에 오른 뒤 5만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섰다. 원담은 원상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보고에 접하자 계획이 누설된 줄 알고 자기도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원상을 맞으러 나갔다. 아버님의 유명을 어기고 나를 해치려 들다니 죽어서 무슨 낯으로 아버님을 배려하십니까? 원상이 먼저 호통치자 원담은 크게 노해 아우를 꾸짖었다. 아버님을 팔지 마라. 내 놈은 아버님을 독살하고 자기를 찬탈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형까지 죽이려 하느냐. 뭐라고요? 내 이놈. 두 사람은 말을 앞으로 달려나가 칼을 겨루었다. 그러나 원담의 무예는 젊은 원상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몇 합을 겨루지 못하고 달아나자 원상은 원담군 쪽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앞으로 돌진하여 원담 군사를 죽였다. 이렇게 하여 형제는 하루아침에 원수 사이가 되고 말았다. 패잔군을 이끌고 청주 평안군까지 퇴각한 원담은 곽도와 상의하여 그곳에서 군사를 다시 일으켰다. 잔벽을 대장으로 삼은 뒤 군사를 기주로 진격시켰다. 이에 원상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업성을 나왔다. 두 군사는 마주보며 둥그렇게 진을 쳤다. 깃발과 북이 서로 바라보였다. 잔벽이 진 앞에 나가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원상이 나가 맞붙으려고 하자 대장 여광이 대신 말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여광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잔벽은 몇 합 겨루지도 못하고 여광의 칼에 맞아 말밑으로 떨어졌다. 그 기세를 타고 원상이 군사를 휘몰아 덮쳤다. 원담은 패하여 평원으로 달아났다. 신배는 추격하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원상에게 진언했다. 이에 원상은 군사를 이끌고 평원까지 추격했다. 당해낼 수 없었던 원담은 평원성 안으로 들어가 성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원상이 성의 삼면을 에워싸고 공격하자 곧 함락될 것 같은 위기감 속에서 원담이 곽도에게 물었다. 어찌하면 좋겠소? 지금 성 안에는 양곡이 적은 데다가 저들 군사의 기세가 날카로워 당인의 형편이 못됩니다.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조조에게 사람을 보내 투항 의사를 전하시고 조조의 장병으로 하여금 기주의 업성을 공격토록 하면 원상은 기주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장군께서 군사를 이끌고 협공하면 원상을 사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조조가 원상의 군사를 격파하면 우리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군량과 무기를 거두어들인 뒤 조조에게 항거해야 합니다. 조조군은 멀리 온데다 군량을 댈 수 없어 결국은 스스로 물러갈 터이니 그때 우리는 기주를 차지하고 들어앉아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꼭 먹고 알 먹자는 계책으로 들렸다. 이에 원담은 곽도의 계책을 따르기로 하고 물었다. 그럼 누구를 사자로 보내면 좋겠어? 신평의 아우신비가 어떨는지요? 평원현의 혈령인 좌치 말인가요? 예, 좌치는 말솜씨가 좋아 사자로 삼을 만합니다. 그럼 그를 불러주시오. 원담의 부름에 신비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다. 원담은 서찰을 써서 신비에게 주고 군사 3천을 붙여 신비를 국경까지 호송해 주도록 했다. 신비는 원담의 서찰을 가지고 밤을 도와 조조를 찾아갔다. 제4장. 이 무렵 조조는 하남의 서평에 군사를 주둔하고 형주의 유표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에 유표는 유비를 선봉장으로 삼아 조조를 대적하게 했다. 그러나 양군의 싸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신비가 조조의 군영으로 찾아들었다. 신비가 예를 올리자 조조가 물었다. 무슨 일로 왔는가? 저의 죽은 원담이 투항으로 나십니다. 자세한 사정은 서찰에 쓰여 있으니 읽어보십시오. 신비는 원담의 친서를 조조에게 바쳤다. 알았소. 사자는 잠시 옆군막에 가서 쉬고 있으시오. 서찰을 읽고 난 조조는 그렇게 이른 뒤 막녀들을 불러 대책을 의논했다. 그러자 정욱이 일어나서 말했다. 원담은 원상의 공격을 받아 매우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투항해오는 것이니 그 진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건과 만총 역시 정욱의 말을 거들었다. 원담은 믿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승상께서 군사를 이끌고 예까지 오셨는데 어찌 눈앞에 있는 유표를 내버려 두고 멀리 있는 원담을 도우러 가신단 말입니까? 그러나 순위의 생각은 달랐다. 세 분의 말씀은 정세를 충분히 꿰뚫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소견으로는 유표를 급히 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천하가 죽을 듯 하는데도 유표는 가만히 앉아 장강과 한강 사이에 땅을 보전하고 있을 뿐 발을 뻗어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에게는 천하의 뜻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씨는 4개주의 땅을 차지하고 무장병력을 수십만이나 갖고 있으니 만일 두 아들이 화목하여 함께 지키며 대어부리루려 한다면 천하가 어찌 될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들 형제가 서로 공격하다가 막판에 몰려 우리에게 투항하려는 것이니 우리는 그 틈을 이용하여 군사를 이끌고 가서 먼저 원상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태의 변화 추이를 보아가며 원담마저 제거한다면 천하를 평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결코 놓치시면 아니 됩니다. 그대 말이 내 생각과 일치한다. 조조는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는 신비를 불러들여 술잔을 내주면서 물었다. 원담이 항복하려는 것은 참이요 거짓이요. 그리고 원상의 군사가 과연 이기겠소? 신비가 대답했다. 영공께선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묻지 마시고 그들의 형세를 따져보시면 될 것입니다. 원씨는 해마다 패전하였던 바 밖으로는 전쟁에 시달리고 안으로는 모신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형제끼리 헐뜯고 싸워 나라가 둘러다니고 여기에 기근과 천재와 인재까지 겹쳐 어리석든 지혜롭든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원씨를 멸망시키는 때인 것이죠. 지금 영공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업성을 공격하는데도 원상이 구하러 돌아오지 않는다면 본거지를 잃게 되는 것이고 만일 돌아와 구한다면 원담이 그 뒤를 쫓아 기습할 것입니다. 영공의 위세로 피곤해 지친 군사를 치는 것은 세찬 바람이 낙엽을 쓸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도모하지 않고 형주를 치시겠죠. 형주는 풍요롭고 안락한 땅이라 나라와 백성이 안정되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천하의 우한 가운데 하복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복을 평정하게 되면 해업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영공께선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비의 말이 조조의 마음에 쏙 들었다. 신좌치를 너무 늦게 만난 것이 한스럽구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곧 군사를 기주로 돌리게 했다. 이 바람에 조조군과 대치하고 있던 유비는 싸우지 않고 조조군을 물리친 셈이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 무슨 계략이 있지 않나 싶어 조조군을 추격하지는 않은 채 그냥 형주로 돌아갔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